안녕하세요. 오늘 클라우드 컴퓨팅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릴 서의성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로 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 스토리지 시스템 같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인터넷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SNS부터 시작해서 이커머스 아니면 유튜브 같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처럼 많은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서버들은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는 거대한 건물 안에 있는 많은 기계들이 모여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요즘 현대 사회에서 제공되는 이런 인터넷 서비스들을 보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10,000대 이상의 또는 10만 대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컴퓨터들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스토리지 시스템들이 모여 있고, 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모여 있는 거대한 규모의 이런 집합체가 하나의 컴퓨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요즘은 전 세계 모든 그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자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어떤 서비스가 등장을 했을 때 이 서비스의 사용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합니다. 한편으로 서비스의 종류랑 그 다음에 서비스가 제공하는 이런 기능들이 다양해지면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컴퓨팅 자원의 종류와 양 역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들을 개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초기 자본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이러한 거대한 규모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컴퓨팅 자원을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컴퓨팅 자원이 확보가 되면 그것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체적인 자원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들이 어떤 서비스를 요청을 했을 때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일정한 시간을 넘어가면 사용자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비스들을 우리가 구축을 할 때에는 SLA,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사용자들에게 일정 시간 이내에 답을 제공해야 된다는 이런 약속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SLA 약속을 준수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도 사용자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수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양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컴퓨팅 자원의 양은 하루를 통틀어서 봤을 때 굉장히 크게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서 서비스를 출시할 때 얼마만큼의 컴퓨팅 자원을 확보를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 하루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자원을 요구할 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설비를 갖춰야 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용자들의 요구가 낮은 상황에서는 그 많은 설비들이 활용되지 않고 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정적인 자원을 확보해 놓고 이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그 CTO라고 부르는 Cost to Own,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기 위한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되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에서 사실상 절반 이상은 에너지 비용이 차지합니다. 이제 여기에는 에어컨을 사용해서 그 서버의 열을 식히는 것도 다 포함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서버를 확보를 해 놓는다는 얘기는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인건비도 역시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그 하루에 요구되는 컴퓨팅 자원에서 가장 많은 시점을 기준으로 설비를 하는 것도 이렇게 낭비가 심한데요. 문제는 우리들이 이런 그 기업에서 서비스를 출시할 때 컴퓨팅 시설을 확보함에 있어서 보통은 낙관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사용자들이 계속 증가할 거를 감안을 해서 일반적으로는 과잉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 노는 자원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더 그 비용의 손실은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과잉 투자를 하지 말고 우리가 그
딱 필요한 만큼 또는 하루 동안 그 요구되는 컴퓨팅 자원의 양이 계속 변한다고 한다면 그 평균 값에 맞추어 가지고 컴퓨팅 자원을 사면은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컴퓨팅 자원의 요구가 많은 시점에서는 사용자들이 그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서비스를 갖다가 이용하는데 이제 불편을 느끼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그 매출이 줄어들게 되거나 아니면 이거는 잘 알려진 현상인데 사용자들이 서비스 응답 시간이 느려지게 되면 사용자들의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그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용량에 맞춰서 사용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결국에 기업으로서는 이윤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죠.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자체 컴퓨팅 자원을 확보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비용 부담이 생겼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가스나 수도, 전기 같이 이런 인프라들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컴퓨팅 자원을 미리 확보를 해놓고 이것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가스나 수도,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스 탱크를 집에 설치한다거나 아니면은 수도 저장 시설, 수도 필터를 설치한다거나 하진 않죠.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틀면은 트는 만큼 나오고 쓰는 만큼 비용을 지불할 뿐입니다. 그래서 컴퓨팅도 이런 그 인프라스트럭처처럼 컴퓨팅 자원도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틀어가지고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내게 하는 이러한 개념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유틸리티 컴퓨팅이라는 개념인데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유틸리티 컴퓨팅을 이제 실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유틸리티 컴퓨팅은 말 그대로 컴퓨팅 자원을 어디 큰 그 저수지 아니면은 뭐 큰 가스탱크처럼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는 거대한 그 건물에다가 다 몰아놓고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필요한 만큼 컴퓨팅 자원을 나누어 줘서 그 분단위 또는 초단위로 이용한 만큼만 돈을 받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면은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자원의 양을 그때그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들의 요구에 딱 맞는 그 컴퓨팅 캐퍼시티를 갖다가 제공을 함으로써 비용이 낭비되지 않고 아주 적절하게 그 필요한 컴퓨팅 자원의 양을 확보를 하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한편으로 이러한 그 탄력적 컴퓨팅 자원 제공은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뿐만 아니라 초고성능 컴퓨팅처럼 동시에 많은 그 서버가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1000대 서버를 1시간 동안 사용해야 돼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그런 계산이 있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1000대 서버를 사가지고는 1시간만 돌리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보통은 한 대를 사서 1000시간을 돌렸겠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용한 만큼만 돈을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1000대 서버를 1시간만 빌려서 실행을 하면 그것을 이제 비용면으로는 서버 한 대를 1000시간 쓰는 거랑 같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작업은 1시간 만에 끝나게 되죠. 그래서 같은 비용으로 1000배 빠른 성능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탄력적 컴퓨팅을 활용하면 그 초기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할 때 기존에는 그 컴퓨팅 자원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을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출시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클라우드에서 컴퓨팅 자원을 빌려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하는 방식으로 그 개발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자 측면, 즉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도요, 그 클라우드 컴퓨팅, 유틸리티 컴퓨팅은 굉장히 큰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에 뭐 100대 서버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100대 이렇게 100대씩 서버를 갖다가 구축하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10,000대를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짓고 이 안에 그 10,000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운영하기 때문에 건축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냉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대 부하의 시간대별 다양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영상 스트림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겠죠. 뉴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침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겠죠. 그리고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다 수집되고 난 밤에 그 부하가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마다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가 다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원들을 갖다가 복합적으로 모아가지고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로 제공을 하게 되면 늘 일정한 수준의 컴퓨팅 요구량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컴퓨팅 자원이 예를 들어서 뭐 10,000대가 있으면 이 10,000대가 낮이고 밤이고 아침이고
그 일정한 양 이상이 계속 사용됨으로써 그 효율성도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전력 공급 시설 역시 그 굉장히 큰 비용을 차지하는데요. 하루 동안 소비하는 전력 소비량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력 시설도 과잉 투자를 하지 않는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규모 경제 실현이 가능한데요. 대량의 동종 하드웨어를 구매하고 운영함으로써 그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고, 그다음에 서버당 건축 및 설비 비용 역시 크게 절감할 수 있어서 클라우드 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자 측면, 그리고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이용자 측면에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은 굉장히 큰 경제적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그다음에 시장도 많이 커져서 지금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기업들은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처음에 서비스를 출시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IaaS라고 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요, 흔히 우리가 서버 한 대를 그냥 빌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어메탈이라고 부르는 그 서버를 빌리거나 아니면 가상 머신, 버추얼 머신 형태로 서버 한 대를 빌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프레임워크, 웹 서버를 설치한다거나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즉 서버를 빌려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PaaS라고 부르는 PaaS라고 하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는 웹 서버 또는 AI 파운데이션 모델, 데이터베이스 같이 기존의 이제 그 서비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갖다가 클라우드 업체들이 미리 설치를 해 놓습니다. 미리 설치를 해 놓고 그걸 운영을 합니다. 그럼 저희는 사용자로서 그냥 그 설치된 프레임워크들을 이용하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쉽게 저희는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제일 익숙한 방식인데요. SaaS라고 부르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예를 들어서 그 메일 서비스, 지메일이라든지 뭐 네이버 메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구글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처럼 뭐 아니면 KT 클라우드 이런 여러 가지 그 클라우드 업체들이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는 반면에 한 회사가 자기들 조직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파스가 저희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개발의 표준 플랫폼처럼 사용되고 있는데요. 파스 형태로 제공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스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 서버나 아니면은 캐시 서버, 스토리지 서버, 뭐 데이터베이스, 메시지 큐,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갖다가 클라우드 업체들이 미리 설치를 해가지고 개발자들이 쉽게 가져다가 쓸 수 있게 해놨는데요. 그리고 저희들 일반적인 개발자들은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 하면은 요 클라우드 플랫폼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요소들 중에 요 색깔칠한 이런 요소들만 사용해서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만든다 그러면 그 저기 색깔을 칠한 저 플랫폼의 저 요소들을 갖다가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시대가 된 건데요. 결국 요즘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해서 파스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을 살펴보면 일종의 그 레고 블럭으로 어떤 큰 장난감을 만드는 어떤 모양을 만드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한 그 개발 방법론이 이제 대세가 됨에 따라서 그런 웹 서비스를 구축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기존에는 모놀리틱 아키텍처라고 해서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그게 스트리밍 서비스든 이커머스든 제품을 개발할 때에는 프로젝트를 만들자라고 이제 해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레이어라고 부르는 이제 그 알고리즘들, 그 다음에 맨 밑바닥에 데이터베이스까지 서로 이제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가면서 데이터베이스에 뭘 저장해야 되고 사용자에게 뭘 보여줘야 되고 사용자가 뭐를 눌렀을 때는 어떻게 동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합의가 되면 이제 그 프로젝트 팀들이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의 의견을, 하나의 디자인 컨셉을 가지고 다 같이 개발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넷플릭스가 초기에 그런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법론에 따라서 그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갖다가 구축을 했는데요. 넷플릭스 애플리케이션에 보면은 사용자 계정 관리, 사용자 요금 관리, 그 다음에 동영상 스트리밍 이런 것들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 담았던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만약에 사용자 수가 증가를 하면 이런 애플리케이션의 인스턴스를, 즉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서버 수를 늘림으로써 더 많은 사용자를 수용할 수가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 전통적인 방식은 하나의 그 프로그램에 이런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있는 방식인데요. 만약에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런 음향기기가 만약에 카세트 플레이어를 2개로 한다거나 CD 플레이어를 추가한다거나 위성 라디오를 추가한다거나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에는 완전히 다 새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체를 또 다시 한번 디자인해야 되고. 근데 최근 이제 현대로 올수록 인터넷 서비스의 그 발전이나 변화 속도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알고리즘들이 변경될 때마다 우리가 새로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면 굉장히 그 부담이 커지죠. 시당초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금 보시는 저기 오디오처럼 모듈러하게 설계를 한다면 중간에 있는 것만 갈아 끼우면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게 굉장히 쉽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경우에 그 서버 대수를 늘려가지고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실행을 해서 더 많은 사용자를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기능이 있을 때에는 그냥 그 전체 애플리케이션에 그 필요한 기능 모듈을 새로 구현해서 추가를 해서 다시 만드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은 당연히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중간에 모듈이 잘못되면 전체 애플리케이션이 다 마비가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2008년도에는 넷플릭스에서 그 수정하는 과정에서 코드에서 세미콜론 하나를 빠뜨렸다고 전체 넷플릭스 서비스가 수시간 동안 장애를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오디오도 모듈러하게 구성을 했으면은 변경이 쉬웠잖아요. 만약에 이런 기차처럼 하나로 연결된 덩어리가 아니라 이렇게 작은 자동차들이 모여 있는 형태가 된다면 한 대에서 만약 문제가 생겨도 전체의 그 트래픽에 문제를 주진 않았겠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모놀리틱 아키텍처에서는 그 애플리케이션 하나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있었다고 한다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각 요소들이 하나의 독립된 애플리케이션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독립된 애플리케이션들은 HTTP라든지 아니면 RPC처럼 그 그냥 표준적인 연결 방식을 통해서 서로 의사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의 앞단에서 이제 사용자 리퀘스트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사용자 가입이다. 그러면은 가입을 담당하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게 그 요청을 전달하고요. 만약 이게 그 결제다. 그러면은 결제를 하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게 전달을 하고요. 만약에 뭐 스트리밍이다. 그러면은 동영상을 스트리밍하는 그런 서비스에게 또 요청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그 애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그런 모듈들을 일 단위로 쪼개가지고 각각 하나가 독립된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그 집합체가 사실 거대한 이제 애플리케이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클라우드 시대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이건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모놀리틱 구조는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프로젝트 팀을 만들고요. 이 프로젝트 팀에는 UI를 담당하는 사람, 그다음에 서버를,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로직을 개발하는 사람, 데이터베이스를 담당하는 사람, 이런 전문성 있는 그 전문가들 집단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수직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팀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의사소통 구조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수많은 서비스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 하나하나에 대한 개발은 그 서비스를 담당하는 조직이 직접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사용자 관리다. 그러면 사용자 관리를 담당하는 회사의 조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사용자 관리를 담당하는 회사의 조직이 사실 사용자 관리에 대해서 제일 잘 알죠. 그러면 이 사용자 관리를 하는 조직은 사용자 관리를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사용자 관리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굉장히 작은 프로그램이라서 그 서비스, 사용자 관리하는 조직 자체에서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조직의 구성이 결국 서비스의 구성으로 일치가 되는. 그래서 각각의 서비스의 그 품질이 더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발 완성도나 개발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도 많이 적어지고요, 개발자들 사이에.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은 당연히 그 개발하는 그 예를 들어서 사용자 관리 조직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UI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까지 전부 다 다룰 수 있는 개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풀스택 개발자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폴리글롯 아키텍처라고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기존 모놀리틱 아키텍처에서는 어떤 개발을 할 때 자, C++다 또는 자바다 어떤 언어 하나를 정하면 그 언어를 사용해서 전체 개발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독립된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각 서비스의 특징과 그다음에 그 각 서비스에 잘 맞는 그런 언어나 아니면 도구를 사용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뭐 이커머스 사이트라고 할지라도 일부는 Node.js, 일부는 Go, 뭐 일부는 Python 이런 식으로 언어를 다르게 해서 또는 도구를 다르게 해서 개발을 함으로써 개발 시간과 그다음에 개발 품질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볼루셔너리 디자인이 가능하다라고 그러는데 이건 보통 요즘은 CI/CD,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ment라는 그 용어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일부 그 모듈에 개선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결제를 하는데 결제 방법을 더 추가를 하고 싶다. 신용카드나 아니면은 뭐 무슨 페이나 이런 것들을 더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는 애플리케이션을 전체적으로 다시 컴파일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 결제를 담당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만 다시 개발하고 컴파일해서 그냥 원래 전체 다른 모듈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가운데 그 부분만 바꿔치우면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멈추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서비스의 품질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그 셀렉티브 스케일러빌리티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사용자가 많아지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서버를 계속 투입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서버는 애플리케이션을 그대로 통으로 다 카피해가지고 복붙해서 실행을 했어야 됐죠. 예를 들어서 사용자들이 뭐 결제를 많이 하는 월말이다. 그러면 단순히 결제하는 부분에 대한 요구만 증가하는 것 뿐인데 전체 애플리케이션의 그러니까 카피를 늘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결제 모듈은 전체 애플리케이션의 일부였기 때문에 결제 모듈의 수를 결제 모듈을 처리하는 서버 수를 늘리려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서버 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제를 담당하는 서비스는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결제하는 사용자들이 몰린다 그러면 결제를 담당하는 그 서버들의 숫자만 늘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스케일러빌리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넷플릭스도 그 2008년도에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 모놀리틱 아키텍처를 이렇게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다 분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로는 이제 큰 장애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없었죠. 지금 현재 대부분의 그 이커머스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스트리밍이라든지 아니면 검색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점점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자기들의 서비스를 다 그 리팩토링을 했고요. 아니면 지금도 이제 트랜지션 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얼마만큼 복잡하냐 하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무슨 바이러스나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생물의 그 분자의 현미경으로 본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를 구성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그들 간의 관계를 갖다가 선으로 그어서 그래프로 만든 건데요. 보시다시피 수천 개 또는 뭐 만 개를 넘어가는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서로 묶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커머스 사이트들 또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기업들의 다른 서비스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왜 지금 스타트업들 그리고 지금 기업들이 새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플랫폼으로 많이 사용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대의 그 인터넷 애플리케이션들이 클라우드 상에서 어떻게 구축되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